예, 오늘은 2020년 마포평화대학 평화기원 인터뷰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은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십니다. 강 회장님은 90년대 중반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고 지금도 가장 유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4반세기가 된 셈이죠.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9년까지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사무총장을 하셨고요. 2019년 9월부터 공무원 비슷하게 이 협회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는 기관이 약간 생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강 회장님의 소개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약간 남북협회 이름 그대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교류협력을 나누죠.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그 다음에 인도지원, 개발협력 세 가지 분야인데요. 세 가지 분야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북하고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물자를 반출하거나 반입한다든지, 또는 북한을 방북하거나 북한 사람들 남을 초청하는 이 세 가지 역할, 소위 삼통이라고 그럽니다. 통행, 통신, 통관.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과 승인권을 통일부가 갖고 있지만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해나오기 위한 제반의 절차, 승인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제반, 서류를 발급받는 제반의 절차들을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요새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인도 지원을 위한 유엔의 제재 면제를 받는다거나, 또 이러한 교류 협력을 할 때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등등의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가는 제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필요하시면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약하면요, 북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북한에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북한 쪽과 물건을 교환하거나 이렇게 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 신청과 승인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협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그 일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를 원스톱 서비스 센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잘 모르시니까 일단 저희를 내방하시거나 여러 가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네. 좀 요즘 얘기를 좀 해보죠. 요즘 보면 북한이 그 유엔과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받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올여름에 장마도 굉장히 길었고 비도 많이 와서 그 자체로도 피해가 큰데 8, 9월에 태풍이 3개나 지나가서 요즘은 거의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피해 지역 복구하는 데만 다닌다 싶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북한이 삼중재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남북 간에 이제 당국 관계든 민간 관계든 거의 정지 상태 비슷해요. 그런데다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내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 코로나19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되긴 했는데, 어쨌든 남북협력을 포함해서 국제협력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이 비교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다 기억하죠. 90년대 중반에 95년쯤부터 해서 2000년 되기 전까지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전문 학자들은 한 30여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랑 지금 비교를 한다면 북한의 상황을 어떤 점에서는 그때를 연상시키는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보시는 시민들 이해가 쉽게 좀 사례 같은 것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남북한의 민간 교류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소위 굶어 죽는
또 긴급한 영양실조에 빠져있던 그 북한 아이들의 눈동자. 그 사진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고, 그런 걸 통해 사실 민간기로 시계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당시 상황보다는 낮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난의 강행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95, 6년 상황은 심각했죠. 굶어서 뭐 300만 명 가까이가 굶어 죽었겠습니까? 영양실조 걸리다 보니까 수인성 전염병. 그 당시 제가 그 시민단체에 있다가 이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시작해야 됐다. 그때 북한 동포돕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시작한 거죠. 했던 이유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가 조용히 굶어 죽어 있다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기근으로 소위 아사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조용하게 주무르는 거죠. 그게 동양식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회주의식 기근인 거죠. 그 아이들보다 노인네가 먼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도시보다 농촌이 먼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물론 그때는 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고도로 중앙 통제된 사회이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가 무너지는 거죠. 그때 사회주권의 붕괴, 또 김일성 주석 사후 이후에 통제 질서에 여러 가지 와해 등등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몫이 소위 중앙경제의 어려움이 일선의 인민들에게 다가왔는데 그래서 상당히 속수무책으로 많이 한 거죠. 속수무책으로. 근데 제가 북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들은 95, 6년대 기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풀뿌리를 먹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자라는 그게 김정은 위원장 구호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에도 그동안 50년간 적대적이었던 한국의 국민들이 도와주고 있다 동포에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96, 7년도 이후에 한국 정부나 특히 민간단체 대북진 운동은 상당히 민간교류, 민족화의 운동을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시기가 더 어렵다 저는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복원을 해나왔잖아요. 일정도 시장 경제도 돼왔고 아까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실 때 삼중고죠. 코로나, 대북제재, 그리고 피해. 또 소위 중앙정부는 강력히 통제하면서 물자 들어오지 않고 이러면서 갖고 있을 상대적인 어려움들. 이게 20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25년 전에 고난의 행군을 기억했던 북한의 중장년 세대는 다시는 이런 세대가 안 올지 생각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을 할지라도 또 이렇게 허리들 졸라면 때가 오는구나.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저는 자조감들이 북한 인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가장 큰 고민은 김정은 위원장 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25년 전에 고난의 강행군 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더 박탈감이 심할 거다. 그럴 수 있죠. 또 지난 몇 년간의 정상들이 많이 만났고 트럼프도 만났는데 겨우 이거냐? 태풍 새 서너 방에 이렇게 무너지냐라는 그 실망감도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경 통제라든지 외부 국제 지원을 문자를 받지 않는데 저는 그 방침을 조만간 추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유보다도요. 결국 지난 역사가 증명했듯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그것이 남북 간의 관계에 유지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정치 군사적 측면 때문에 그 발목 잡기 때문에 소위 지원이라든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전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어려움이 지속돼 나간다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의 순수한 의사가 계속 전달이 돼 나간다 한다면 적어도 이런 인도적 어려움에 대한 이 인도적 어려움을 서로 소위 말해서 또 도우려고 하는 그런 교류 협력 차원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고 또 북한 당국도 그런 점에서 특히 남쪽 민간의 그런 지원의 손길, 그런 지원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을 확인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적 지원을 받지 말라고 이미 이제 그 간부들한테 지침을 내렸고 전인민이 본 모든 인민이 본 노동신문에도 이게 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침입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대긴 했는데 외부적 지원을 허용하지 말라 그러면 남북 협력뿐만 아니라 뭐 국제 협력도 다 포함되는 거라
어려운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네. 왜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선 내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지난 2년 동안에 비핵화 문제, 그 북미 관계 개선, 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 노력이 상당히 컸었죠. 결론적으로는 현재로 보면 실패를 했죠. 그것이 북한이 최근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패를 또 얘기를 하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얘기를 한 이유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원인을 결국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외교, 남북관계, 특히 북미관계 외교에 대한 실패로 본인이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통해서 뭔가 좀 경제 발전하겠다. 뭔가 또 이제는 소위 말해서 현대적 국가 발전하겠다는 많은 인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한 자기만성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한 말이다. 결국 내부적 단결. 이게 전형적인 하나의 아젠다고 슬로건이죠. 다시금 내부의 단결과 내부의 힘의 소위 말하는 단결을 통해서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라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심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한두 번에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보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우리 남쪽 정부나 북한하고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 지속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 시점에서 다시금 내부 전열을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입장을 갖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을 상당히 유지하기에는 객관의 상이 어렵다. 좀 그런 점에서 좀 남북 협력을 재개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시민사회가 그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야지 되겠네요. 저는 북한 먼저 손을 당국이 내밀 남쪽의 민간을 믿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저도 시중이지만 30년 가까이 정치적 문제와 관계없이 남쪽 민간이 교류 협력, 또 북한의 입장을 대신해서 주장을 해줬잖아요. 그럼 적어도 남쪽 정부와의 각을 세운다 하더라도 저도 뭔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남쪽 민간하고 대화하고 교류해야 된다. 저는 그러면서 정부와도 문을 닫으면서 동시에 남쪽 민간과도 문을 닫는 북의 태도는 마땅치 않다. 온당하지 않다. 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풀려면 꽉 막혔는데 풀려면 교류협력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시민사회,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주로 시민들이니까요. 시민사회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겠는지 현실성이 있는 측면에서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당장 실현 가능하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남북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건지, 어떤 원칙과 접근이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한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북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 또 우리 입장이 서로 다른 거겠죠. 근데 전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럼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 입장이 바뀌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 한국 정부나 특히 한국 정부가 보다 더 강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북 제재 공조 틀 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바라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북 관계를 통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좀 그런 발상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 우선 시민사회가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북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한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그것을 낮추거나 깨는데 시민사회가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사회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한 태도는 북한의 태도에 일정 정도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남쪽 민간단체 교류 협력을 망설이지 온당치 않고, 그것은 결코 북한의 비핵화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주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한국 시민사회가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의 문제를 보다 능동적으로 해나가고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대북제재의 틀이 보다 더 완화해 나가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북제재는 촘촘하죠. 굉장히 어렵죠.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북한이 일정 정도에 응해왔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게끔 대북 제재를 일정 완화해줘야 되겠죠. 저는 그걸 한국 시민사회가 강하게 주장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만이 대북 제재 면제가 아니라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 정부의 교류 협력, 민간천의 교류 협력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 인정받아 나가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돼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 이게 몇 번 소위 말한 탑다운의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드는 게 소위 여행을 뭐 개발 방안을 풀거나 작은 교육을 통해서 과연 남북 관계 개선이 되겠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그런 교류협력, 작은 부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선대해 나간다 하더라도 좀 우리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것이 4.27, 2년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선언이죠. 선언에 대한 이행의 문제를 따져야 된다 봅니다. 9.19 공동선언 2주년이 지났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죠. 저는 우리 정부가 2년 전에 그 태도, 그 자세로 돌아가서 비록 늦어졌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9.19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스스로의 노력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문제고 그래서 근본적인 소위 9.19 선언의 이행으로서는 맞서고 있는 남북 간의 근본적인 서로가 입장의 차이를 일정도 해결하지 않고서 점진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담대한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서 좀 한국 정부가 보다 더 소위 패러다임을 이제는 국제공조라든지 한미공조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좀 당사자로서 역할을 더 강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할 일이 많네요. 저는 시민사회가 힘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강 회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대북 제재 문턱을 좀 낮춰야지 된다. 인도적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식의 캠페인, 국제적 연대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한 가지. 그다음에 북한을 향해서는 정치 군사적 어려움과 인도적인 협력 또는 경제 협력 이런 걸 연계하지 마라. 분리해서 가자. 국제사회 컨센서스죠. 인도적 협력은 다른 문제하고 연계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남북관계에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한국 시민사회가 북쪽에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지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남북관계가 잘 안 되는 데에는 2년 전에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대북 제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파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시민사회가 한국 정부를 압력을 강하게 넣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남북, 국제사회 이렇게 세 가지 그런 셈인 거죠. 북한에는 NGO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NGO가 우리 한국 정부나 북한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촉구랑 촉매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적 입장이 돼서는 안 되고요. 네. 여기까지 듣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되는 일은 없고 해야지 될 일은 많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눈이 빡빡해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먼 산을 좀 보라고. 그런 것처럼 교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시야를 넓혀서 교류 협력 역사를 장기 한번 훑어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방향 감각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 관계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남북의 민간 교류는 1988년 7월 7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77 특별서론이라는 걸 발표해서 시작됐어요. 30년이 됐는데 보면 실제로는 2000년대 한 10년 정도만 굉장히 활발하고 그 앞뒤로는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지만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보자면 이게 30년의 역사
거의 현장에서 계신 셈인데요. 96년부터니까. 좀 이 30년에 걸친 민간교류의 역사의 흐름을 성격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짚어주시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뭘 시민들이 염두에 두면서 뭐 언론 보도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민간교류가 사실 2000년 이전의 민간교류는 사실 정부교류의 부속물이었죠. 사실 체육이라든지 스포츠 문화였는데 제가 북을 다닌 것은 한 98년부터 이제 북을 다녔죠. 그 당시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한국 정부의 간첩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한국 정부가 보낸 간첩 간첩. 생각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YS 때는 이제 소위 중앙정보부 KCIA의 이제 에이전트 생각했죠. 왜냐? 자신들이 어려운데 한국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자신들한테 밀가를 보내고 옥수를 보낸다? 생각을 못한 거죠. 왜? 적대적이었는데. 북이 체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고생을 하면서 모금을 했잖아요. 보수 진영으로부터만 비판도 받으면서 열심히 모아서 북에 지원을 했는데 북의 대응은 그거였죠. 그럼 많은 분이 그때 실망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남북 간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6.15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 6.15 20년 전 6.15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가 다를 수도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 아니었는데 북한에서는 6.15 선언이 절대적입니다. 북은 남을 바라보는 게 6.15 전과 후입니다. 6.15 후에 드디어 남은 해방시켜야 될 미래 식민지가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될 민족이고 같이 살아야 될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즉 좋은 이웃이라는 생각은 북한이 먼저 한 거죠. 그로 달라집니다. 6.15 전엔 저 같은 사람이 한국 정부의 소위 에이전트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체제의 붕괴를 노리는 불순한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뭐 북한 사람들이 생각해 그렇게 농담 지금 얘기합니다만 그 이후에는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처럼 하고 정말 고마워하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남쪽의 민간을 대하는 것이 싸늘해졌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왜? 20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좋은 기간 10년이었어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였고 2010년부터 사실은 10월까지는 싸늘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이게 정권의 차이가 있었지만 북은 지난 2000년부터 10년 기간 아는 거죠. 그때 남쪽의 민간과의 교류 협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2010년도 초반 중반에 우리 교류 협력의 정신이 뭐였냐? 그것은 소위 말 정치 군사적 문제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민간 교류를 통해서 선순환, 남북 간의 관계,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의 노두돌이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말이에요. 정권이 바뀐 지금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간 교류는 정부, 소위 말하는 당국 간 사업에 뒤로 밀리는 거죠. 이게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위 선민 후관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남북 관계 근본적인 특성상 정부가 독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정부가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국 간에 나서서 정치 군사적인 걸 풀면은 무슨 문제 다 풀린다 이런 논리도 맞는데요. 근데 저는 남북 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거에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00년도 초중반의 민간 교류가 어떻게 남북 관계 선순환의 고리가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 교류가 막히면서 남북 관계 악순환의 고리가 됐는지를 잘 평가해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북한 당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민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민간 차원과 지자체의 소위 순수하다 할까요? 순수하다 할까? 소위 자발적인 교류 협력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성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간 차원이 그동안 제 경험으로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다시 정부 차원의 대화를 이끌어냈고 또 당국 간의 관계 회복이 다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의 고리가 됐는데 그것이 2010년 소위 5.14 조치 이후부터는 민간을 막으니까 정부도 막히고 정부가 막히니까 민간도 다시 막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왔던 거죠. 그리고 현재의 정부 초기도 사실 민간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못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제고된다면 정부 독점의 방법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저는 그 점을 연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북 관계가 되면 다시 2년 전 또는 10년 전에 되돌아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새로운 형태의 지속 가능한 형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민간 교류 협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갑자기 이제 딱딱한 대로 다시 왔어요. 근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회장직에 취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뭐 말씀하신 거 공개적인 발언하신 걸 보면 그 한반도 공동개발과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북 공동개발기구 인터코리아 코이카 네네. 이런 걸 제안하셨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이거랑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문제의식이신지. 제가 우리 민족을 시작하면서 많은 일을 해왔죠. 많은 일을 해왔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가다서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 뭐 많은 단체 그런 거죠. 뭘 개발 프로젝트를 병원을 협력하거나 약 공장을 지원하거나 협동조합 개발해 나가는데 정신이 무죄로 멈추는 거죠. 그도 안 돼 버리는 거고. 그다음 최근 지난 정부 5년이 굉장히 심했죠.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년 전 9.19 선언에 그 두 정상의 합의 중에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평화를 주장했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을 갔는데요. 북한 그 당국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평화가 온 거죠. 문 대통령이 와서 이제 전쟁은 없다. 한마디로 평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평화에서 뭐 왔냐면 우리 참월구 개성 가서 구경하고요. 속도 내서 평양 옥류관 가서 냉면 먹고 오는 겁니다. 그 겨울에 마식령이나 개먹으면 가는 거죠. 우리한테 평화가 그렇게 와요. 근데 북한 주민들한테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 아, 우리 애들 카이스트 서울대 공부시키고 뭐 해운대 놀러 가고 이렇게 상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 평화가 왔으니까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밥에 고기 있고 애들 교육 좀 잘 편하게 시키고 하는 그런 평화가 오는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 평화가 그때 평화의 꿈이 서로가 다른 거죠.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반도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왔을 때 북한 사람들이 이것이 공허하게 느꼈던 이유는 삶이 다른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인도 지역 지표를만 봐도 아니 같은 조선 민족 한민족의 아이인데 어떤 애는 부산에 태어나면 걔는 어떤 위험에 처한 줄 아십니까? 5년 후에 뚱뚱한 비대증에 걸리는 확률이 10%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한민족 아이인데 만약에 함흥이나 신주 태어났거든. 걔는 어떤 위험이냐? 반대 위험입니다. 5년 안에 10% 아이들이 빼짝 마른 저체중에 걸리라고 해요. 북은 저체중이 10%, 우리는 과체중이 10%죠. 이게 단적 이런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부족하죠. 우리는 연간 200만 톤의 쌀이 넘쳐 흘러요. 그거 뭐 창고에 보존하는데 1조 원이 듭니다. 북은 1년에 100만 톤, 200만 톤의 쌀이 부족하죠. 이게 불균형이잖아요. 잔존 법칙. 이러한 불균형적인 삶의 질을 놔두고 평화 경제, 평화 공동체, 한반도 경제가 굉장히 공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번 9.19 공동성명의 지난 공성명에서 삶의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최근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강 공동체죠. 생명 공동체죠. 저는 그게 핵심을 생각합니다. 남에서 사나 북한에서 사나 저도 삶의 질이 일정 비슷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을 개발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한 문제, 특히 인권적인 문제가 많으면 북한 주민들의 영양권, 건강권, 식량권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의 주체는 누구냐? 북한 당국이죠. 근데 그걸 자체 협력하고 있는 남쪽의 정부와 민간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방식, 한번 물건 주고 가고 그러다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 못 가고 이런 방식 주었다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삶의 질의 균형을 위한 북한 개발이 중요하다면 안정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은 일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이카는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한반도 공동개발기구 또 인터코리아 코이카 같은 걸 만들자는 거고 그거는 공동의 개발기구를 만드는 거고 남북한 정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본부. 제 사실 제 꿈은 이 남북협력 지원협회장이 아니라 코이카 서울 저 평양 사무소장이나 부소장이 꿈이었는데 그런 것이 즉 남북이 공동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서로가 갈등하면서 조정하는 걸 배우지 않는 한 남북이 공동으로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저 그런 의미에서 남북의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핵심은 삶의 질을 같이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의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동의 제도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공동 개혁을 인터코리아 코이카를 했는데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는 좀 말이 길어서 그렇습니다만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삼통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지금 삼통 어렵잖아요. 삼통은 어디냐? 경의선과 동해선의 육로를 통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거겠죠. 물자가 오고 사람이 오고 하는 거야 되겠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소위 경의선과 동해선의 그 관할은 어디? 유엔사죠. 근데 비군사적인 분야에까지도 유엔사가 관할 권한은 없는 거죠. 적어도 관할권 한국 정부 이관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개성이든 금강산 가보신 분 알겠지만 여기서 출경 절차 받고 조금 가서 5분 있다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동 CIQ 개념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남북 관계가 다시 개선돼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면 앞으로의 모든 교류협력은 일방향의 교류가 아니라 남북이 같이 해야 된다. 공동 CIQ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위 통경, 통행, 통관, 통신도 해나가고 공동 개발국 만들고 코로나 방역같이 공동 방역기구를 만들어서 남북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조직을 만들어야 교류협력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가다서다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교류협력은 한 달에 진일보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터코리아 코이카 썼는데요. 저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어떻든 간에. 예. 그러니까 지금 강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유엔사 본안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들으시는 시민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잠깐만 부연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정전협정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 북한에 가려 그러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야지 됐잖아요. 그 넘어가는 월경 승인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그 경의선 도로로 북한에 간 정상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3일 날 경의선 도로로 넘어가셨죠. 그냥 이 텔레비전 화면에는 노란 페인트 선을 넘어가는 거로 극적인 장면으로 나왔는데, 거기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넘어갈 때도 유엔군 사령관의 행정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하긴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참고하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구상이신데, 시민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남북 민간 교류나 당국 간 회담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4층짜리 건물. 근데 기대가 굉장히 컸죠. 거기서 남북 당국자들이 막 하고 그럴 거라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6월 16일 날 그게 터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장면이었었어요. 그게 9월 14일이 그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지 2년째 되는데 굉장히 쓸쓸하게 지나갔습니다. 9.10 선언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놓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하루아침에 폭파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그 말씀은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북관계라는 게 어떨 때는 보면 당장 통일될 것 같고 진짜 평화롭게 살 것 같은 기대에 부풀게 하는데 또 금방 뒤로 돌아가고, 어떨 때는 보면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서해에서도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여러 차례 했었고요. 사람도 많이 죽었죠. 그럴 때 보면 또 금방 전쟁 날 것 같은데 또 전쟁은 안 일어나고, 또 어떨 때 보면 금방 어디 일본 놀러 가듯이 중국 놀러 가듯이 쉽게 북한에도 가고 개마공원에 텐트도 치고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도 없는 꿈이 돼버리고 말고 이렇게 가다서다 자꾸 뒤로 가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하는 게 좋은지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계속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굉장히 악재죠. 악재고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나 숨겨진 게 하나 있습니다.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군사합의를 했죠. 그건 안 깨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남북한 합의에서 유일하게 안 깨진 군사합의입니다. 즉 예전에 2년, 3년 전 생각했으면요. 당국 간의 그런 경색이 군사적 마찰로고 군사적 긴장으로 옵니다. 최근에 폭파하고 약간의 그런 게 있었지만요. 군사적 긴장은 소위 말해서 다운되고 있죠. 소위 말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전같이 남북 간의 관계의 경색이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말의 격돌이라든지 새로운 형태로 되고 있는 거는 저는 군사합의가 사실 지켜졌다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발전이 있는 거죠. 예. 그럼 거꾸로 연락사무소 폭발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물론 당연히 규탄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 문제 남북관계 됐을 때 이 문제에도 분명한 입장 표명,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역지사지해야 하는 문제는 왜 말도 안 되는 저런 행위를 했을까의 문제입니다. 소위 그렇죠. 2년이 안 된 상황에서도 왜 그런 게 있을까? 그거는 연락사무소의 문제라든지 공동선언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이행의 문제를 우리 측 일방을 생각한 측면이 있겠다. 적어도 연락사무소의 폭발에 대한 그런 행위의 조짐은 몇 달간 감지돼 있었겠죠. 그것을 설득하거나 그것을 행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의 정치적 노력들의 기대가 없었던 아쉬움이 있는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연락사무소에 폭발하는 것이 저는 아주 역설적으로 다시는 이런 식의 남북 간의 관계의 좀 조급함, 예를 들면 또 선거판, 또 일방적인 거 통해서 오히려 합의가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다. 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승자악으로 생각해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말이 결국은 그 폭발 사건이 북이 이해할 만하다는 점은 아니라는 점을 당연히 말씀드리는데요. 아주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볼 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선의 판단의 영역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의 언행에 대해서 좀 맥락을 갖고 이해해야지 되는 측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아마 쉽지는 않은 거죠. 북한 행위 하나 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2년 전에 소위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지금은 좌절, 실망,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히 안타깝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나 통일부,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 또 북한도 그 점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북한의 정책들이 결국은 어렵다는 점도 이제 북한은 인식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딱딱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북한에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첫 번째 북한에 가셨을 때가 언제고 그때 느낌 첫 번째 방북 때는 느낌 좀 색다르잖아요. 제가 처음 방북을 신의주로 갔었는데요. 언제 90년대 막 98년이죠. 예, 그때는 뭐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고요. 제 첫 방북의 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소위 뭐 이거냐. 소위 그렇게 추웠던 거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6.15 이전이었으니까 우리 상황이 어려운데 이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에이전트다라는 걸 오해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이후에 들어서 생각했던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근데 그때 인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해왔고 20년을 해왔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20년간 했냐라는 질문을 한번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나라들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북한하고 하니까 말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요. 하면 되는 게 있어요. 전 제가 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실패하는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예를 하면 들면 된다. 하면 된다 하자 이런 그런 정신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뭔가. 마음이 통하는 게 단순히 물자 주고 마는 게 네. 아니라 하나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잘 쓸 수 있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해나가잖아요.
그게 북하고 했을 때 그것을 실패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패한 이유, 요인이, 안 된 요인이 있다면 외부적인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민간단체나 지자체 개발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화 해야 된다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외부적으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가다서다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프로젝트에 대한 실패전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북은 웰 디벨롭먼트, 잘 개발된 사회는 아니었지만 개발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의 노하우와 또 남의 소위 말하는 일정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협력이 된다면 전 북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장족에 발전할 것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북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문제도 아니고 남북 간의 정치적 군사적 문제, 최근 제재 문제 때문에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약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의 당국 간의 관계도 좋고 국제사회도 국제사회도 좀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남북 협력을 한 10년 정도 해보면 상당히 남북 간의 관계, 북의 소위 말하는 삶의 질은 상당히 많이 발전할 거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하면 된다, 북하고 협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많은 단체나 활동가들이 북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 단위 자체로는 실패의 경험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안 된 이유는 사실 외부적 요인입니다. 물론 그 외부적 요인은 우리 정부만 아니라 북의 태도의 문제도 있는 거죠. 북도 여전히 남쪽인 민간을 정부의 액세서리 생각할 측면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NGO들과의 그 파트너들이 북에서 기관들 아닙니까? 일선 협동농장 기관들. 이 사람들의 경험은 남쪽하고 협력하고 하니까 잘 살 수 있구나, 발전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줬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박근혜 정부 때 한 번도 북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6년, 5년 만에 이제 북을 갔는데요. 저는 제가 갔던 우리 도움 때문에 성장했던 뭐 정성제약이라든지 무슨 병원이라든지 협동농장이 저를 반가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뭐냐? 예전엔 남쪽하고 협력을 통해서 계속 발전했는데 그게 남쪽과의 협력이 끊기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남쪽하고 와야 하냐?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 신뢰를 쌓아오기 힘든데 물론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신뢰를 한번 서로가 깎여버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점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교류협력이 재개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줘야 된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북도 믿음을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여하튼 지속 가능성이 저는 생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놀라웠어요. 가면은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렵더라도 우리끼리 하죠. 더 이상 됐습니다. 그 얘기는 남북 관계 단절되고 오랜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있는 태도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지면은 안 돼. 또 그럴 겁니다. 빨리 생태계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면 쉽지 않은 거죠. 북한을 몇 번이나 다녀보셨어요? 어디? 제가 대한민국 패스포트지 여권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많이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 갔다, 한 몇 년 전에 100번 갔다 왔을 때 북에서 파티를 해주던데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행사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제약 공장 프로젝트다를 한 2년 동안 프로젝트 하면은 그것도 한 3, 4번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돼지 공장 짓는다 그러면 10번을 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주 가는 그런 의미를 갖지는 못해요. 한 프로젝트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고 하니까 다른 거 자유롭게 많은, 특히 저랑 제가 모시고 같이 가는 분들이 모두 전문가들이고 기술자분들이시죠. 저는 실무자로서 일정을 담당하는 가이드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 상당히 많이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민간단체가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한 다방면의 분들, 일반 민간인들, 국민들을 북으로 안내하고 북과의 교류협력에 나서게 만드는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단체가 자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직군들의 다양한 분들이 함께 북을 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한 여론이 되는 거겠죠. 그런 애착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의 남북 상황이 어렵지만 그동안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을 상대하고 북과의 사업을 했던 많은 분들, 특히 기업인들이 애착을 갖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애달품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민간고 재개됐을 때 다시 민간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자양분이고 동력이지 않겠냐. 근데 이게 너무 길면 다 지쳐갑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이런 시일 내에 좀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강 회장님이 지금 한국에서 북한에 제일 많이 간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패스포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패스포트 여권인데요.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북을 오갈 때는 원래는 여권을 쓰진 않아요. 외국이 아니어서.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잖아요. 여권을 쓰지 않고 북한을 갈 때는 통일부 장관이 발행하는 방북증명서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휴전선을 넘어갈 때 금강산에 가거나 개성에 가거나 휴전선을 넘어서 북쪽 육로로 갈 때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해요. 대부분의 북한을 다니는 분들이 인천공항에서 중국 쪽 베이징이나 심양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통과하는 국경선이 중국하고 북한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권이 필요해요. 중국에서 드나들려 그러면. 그래서 패스포트에 도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강 회장님은 아마도 심양이나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 일이 휴전선을 넘어서 간 것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지금 우리 이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유왕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남북이 왕래할 때는 이제 굳이 비자 받지 않고 일정 정도의 합의만 있으면은 다닐 수 있는, 특히 육로를 통해서 다닐 수 있는 좀, 저는 그것이 남북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물론 휴전선을 바라보는 북의 태도는 굉장히 근본적이죠.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하자는 거지만 북은 사실은 평화체제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근데 저도 교류협력의 하나의 로드로서 저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인터코리아 코이카 말했지만 특히 개성 육로를 한 번 더 평화의 피스로드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자도 오가고 사람이 오가는 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저녁 메뉴가 평양 옥류관 냉면이었습니다. 평양냉면.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만. 그런 유행어도 있고요. 그거 우리 쓰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일반 시민들이 북한에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됐을 때, 그래서 상정하면 버킷리스트 상위에 옥류관 평양냉면을 대동강변에서 먹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시민들은 평양 옥류관 냉면은 말만 듣고 텔레비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먹어보진 못했어요. 가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얄밉게도 강영식 회장님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평양냉면을 많이 드셨을 것 같고요. 옥류관 냉면을. 그리고 맛의 변화도 좀 아실 것 같아요. 판문점 정상회담 뒤에 한국의 평양냉면 매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먹은 거랑 맛이 같네, 다르네, 서울의 평양냉면보다 맛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을 참으로 많이 다니신 강 회장님한테 이 얘기를 냉면 얘기를 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딱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실 텐데 잠깐 쉬어가는. 제가 냉면을 좋아하는데 북에서는 냉면을 잘 안 먹었던 이유가, 북은 술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날 점심에 가면 힘든데, 그 웬만하면 옥류관을 개방하지 않아요. 옥류관이 1년에 하루에 소위 말해 2톤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g짜리로 10,000명이 먹기 때문에 엄청나죠. 분위기 좋을 때는 남쪽 손님들이나 가끔씩 어려울 때나 가서 먹습니다. 분위기 약간 안 좋을 때는 섞이기 싫어하니까 옥류관 냉면을 다 드시면 그렇게 많지는 하진 않으세요. 특히 여름에는 전기 공급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제가 처음 가서 2000년 초에 가서 옥류관 냉면은 슴슴했습니다. 그런데 메밀 맛이 느껴졌죠. 최근에
사진 보고 보시면 검죠? 예, 검죠. 훨씬 검어졌죠. 그건 뭐냐면 메밀 껍질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 메밀 껍질 다 벗겼어요. 예? 그리고 나서 메밀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전분도 좀 섞고 뭐도 섞으니까 좀 네. 질기기도 하고 하는데 저번에 갔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이거 왜 이렇게 껍질 넣냐니까 껍질을 원했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껍냐 그러니까 반죽해서 검게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거예요. 메밀 어려우니까. 우리도 뭐 메밀 섞잖아요. 메밀 섞고 거기다 조금씩 다른 걸 섞습니다. 뭐 칡 같은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느끼도 20년 전에 순수 메밀 냉면이 아니고 조금 껍질도 있고 뭐도 들어가 좀 전분도 들어가 그런 냉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가 그러나 국물 맛은 그대로다. 아주 맛있다는데 재밌는 얘기는 우리는 뭐 먹고 나서 뜨거운 육수를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몇십 명 갔을 때 그 안내원한테 뜨거운 육수를 좀 뜨겁게 해달라, 뜨겁게 해서 데워달라고 했더니 진짜입니까? 진짜니까 묻더라고요. 진짜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냉면이 온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위 뜨거운 국수로 나오는 거죠. 물어보니까 그 육수를 뜨겁게 먹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걸 가니까 육수를 뜨겁게 먹으니까 맛있다는 걸 그렇게 사람이 알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서로 음식 먹는 법들도 많이 서로 배우고 교환하는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도 평양냉면 많이 드셨죠? 서울에서 평양냉면은 의외로 잘 먹습니다. 아, 함흥냉면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권유를 20 해드리면 옥류관에서 일반 냉면보다 쟁반 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매콤하게 해서 네.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사실 갈 육수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희망하면 열린다. 꿈을 꾸며 열린다 생각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냉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휴전선 남쪽에 있는 유명한 평양냉면집은 거의 순례하듯이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 네. 냉면 맛에 대해서는 품평을 쭉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옥류관 냉면을 못 먹어봤기 때문에 품평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못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네네. 옥류관 냉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냥 남의 얘기라 네. 이 휴전선 남쪽에서 먹을 수 있는 평양냉면과 비교했을 때 맛이 어떤지를 설명. 아니 너무 어렵나? 아니 갑자기 전 말할 수 있어요. 네. 옥류관 냉면과 가장 비슷한 냉면집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그건 뭐 선전이 되겠죠. 관계 없어요. 네. 마포구 관내에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네. 마포. 네. 예. 스무스한 거. 예. 슴슴한 거 마포구 관내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센 거 드시는 공교롭게 분들 쉽지 지금, 않을 거예요. 예. 마포구에서 하는 마포평화대학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가장 비슷한 냉면이 마포구 관내에 있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드라마도 아니고 뭐 재밌는 예능도 아닌데 이걸 끝까지 들으신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영식 회장님이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뭐 당부이거나 감사의 말씀이거나 이런 걸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저가 어느 자리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관은 감정의 문제고 낙관은 의지의 문제다. 라고 합니다. 즉, 현재 남북 관계가 참 어렵고 바닥을 치고 2년 전이 활꿈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비관하는 감정이 있는 것은 뭐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남북 관계 발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어려움 속에서도 소위 말해서 남북이 협력하고 활로를 열면은 조만간에 남북간의 새로운 평화 시대, 평화 불석이 열릴 거다라는 그런 낙관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남북협회가 바로 그런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분들이나 단체들, 지자체들이 하고자 하신 교류협력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들 있으시면 저희 남북교류협회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방문하셔도 환영하니까 오셔서 아주 충분하게 상담해 드리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북협회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